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선거 얘기 준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두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 기관별로 하는데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이 도박 사이트 이런 데서도 상대 도박사들이 베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에서 대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죠. 272윈 같은 경우에는 270이라는 단어가 네. 대통령 선거인당 과반수를 뜻하는데요. 네네. 여기 조사에 따르면은 뭐 현재 두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바이든은 대의원 수가 226명, 네. 그리고 트럼프는 235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77명을 놓고서 치열한 그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요. 네. 뭐 현재까지는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극단적인 성향을 싫어하는 이런 그 중산층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배팅 플랫폼인 그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베터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의 참가한 사람들 같은 생각을 보면은 뭐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49% 확률, 그리고 바이든은 40%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숫자를 다 더하더라도 100이 안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후보보다는 새로운 제3의 후보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베팅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제3 후보로는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서 민주당 안에 미셸 오바마, 게빈 뉴섬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4개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배상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질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암호자산 기반의 베팅 플랫폼이라래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암호자산, 이게 크립토를 지불하고 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이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미국에서는 킬러 앱이라는 비즈니스 용어가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GPU? 예, GPU 같은 경우를 한 8개에서 16개 정도로 모으면은 한 개 서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암호 자산을 묶어가지고 기존 도박 사이트를 뛰어넘는 서비스라든지 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정치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예. 세계 최대 그 예측 시장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득표율은 누가 많이 될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 예측과 관련된 그 승부를 거는 것도 있고요. 각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을 두고서 배팅을 하는데 미국 안에서 이런 그 예측 사이트들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데스크라든지 비낸스, 제미니, S마켓, 그래서 메타큐러스, LK99 배팅, 그리고 매니포드 같은 경우가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KC 예측 앱이 있는데 이게 미국 안에서 가장 그 뜨겁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날씨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그림을 봐주시면요.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올해 3번 금리 인하할까에 묻는 따름에 예스냐 노에 배팅하는 거고요. 네. 쉽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까 예스냐 노, 또 다음번 하버드
때 총장은 누가 될까? 그리고 뉴욕에 한 달간 내릴 비의 양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영화가 주말에 얼마만큼 흥행을 이룰지, 그래미상 후보자가 누가 될지, 어떤 스타가 불상사가 언제까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배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뉴욕 에 이제 비가 한 달간 내릴 양 같은 경우에도 배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암호 자산으로 거래되다 보니 규제도 안 받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3개월 도 채 안 됐는데 무려 규모가 1억 달러 이상 시장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암호 자산 가격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거래를 합니다. 암호 자산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울수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편향된 보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인종이라든지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끼긴 하지만 이 예측 사이트는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대선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지지율이 확실히 이쪽에서 승부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라는 이 지불 수단을 가지고 베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약간 진정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베팅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수익 모델이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죠. 예, 그리고 다양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작은 돈으로 승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본론, 그 미국 대선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 대선은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10개의 주가 있잖아요. 이게 중도층이에요. 어느 바람이 불면 이슈에 따라서는 뭐 공화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한 10개 주인데 근데 이 반대로 나머지 40개 주는 지지 정당이 거의 고정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지역적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색깔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남이라든지 그리고 영남 중에서도 TK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표심이 고정이 되어 있다 콘크리트 하는데요. 지층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그 푸른 주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면 붉은 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은 당의 그 심벌 색깔도 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정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붉은 주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보수성이 강한 북서부라든지 그 또 남부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일단 푸른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을 보면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그 발달돼 있는 지역이 되고요. 또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백인 비율이 낮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 그 방식이다 보니까 선거인단 획수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득표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격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죠. 그 중에서 특히 그 6개 주에 중점이 두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격전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대선과 관련된 그 선거인단은 137명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2016년도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71명이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 지역에 빠르게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것도 아무래도 당력뿐만 아니라 선거 역량 그리고 광고로 집중했던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앞으로 대선 결과가 더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금 선거인단 270석이면 이 가지고 오는 건데 예. 승리를 하는 건데 71석이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71석이면 승부가 걸리는 거죠. 승부 갈리네요. 예. 예측 기관하고 앞서 말씀드린 앱에서는 이제 조금이지만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좀 높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런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이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306석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232명의 그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이 가운데 득표율이 1% 포인트도 안 됐던 지역을
바이든이 가져왔는데 주로 그 남부 조지아라든지 서부 애리조나, 중서부 위스콘신 이 세 개 주입니다. 네. 근데 이 세 개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트럼프가 좀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서부의 펜실베니아, 미시간까지 포함하고 서부 네바다까지 포함한 6개 주가 지금 승부를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점이 교회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들 그리고 젊은층 또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성 그 소수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종적으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쪽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81세 고령이란 나이 그리고 이민 문제, 치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당이 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바이든의 지지율과 불법 이민자 수의 지지율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단속 건수가 강화된다면 이민자들이 들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치안 문제도 안정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현재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에만 무려 254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로 인해서 뉴욕시 같은 경우는 절도 건수가 6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민과 치안 문제가 되는데요. 붉은 선으로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민과 치안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이슈고 경제 이슈는 푸른색 선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이민이라든지 규제 쪽에 중점을 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는 규제하라고 했지만 예산 책정을 공화당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계속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구도상 이민과 절도 그리고 불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뒤처지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이라든지 인물로 승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바이든이 불리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선거 11월이니까 7개월 남았어요. 바이든이 역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안에 니키 헤일리를 지원했던 공화당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중에 20%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미국인들의 40%를 차지하는 무당파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표가 결집이 되면 바이든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겠네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여성층이라든지 마이너리티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낙태, 권리 옹호와 관련된 이슈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름철로 갈수록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기 회복도 뚜렷해질 거고 물가 안정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바이든이 조금 선거상 이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미국 대통령의 비참 지수가 있는데 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더한 지수인데 이 지수는 미국에서는 미저리 지수라고 그럽니다. 네. 이 미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될 수 있는 신임 확률이 더 높아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과 가솔린 가격이 상당한 밀접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지금 낮은 이유는 가솔린 가격이 지금 3달러 후반에서 지금 갤런당 잘 높아지니까. 예, 높아진다면은 재선 확률이 낮아지는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줘서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대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선 초반서부터 중반 그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 문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요. 이제 중국은 전대 끝나고 이제 정치 문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 이 경제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중국 보면은 이 전인대에서는 뭐 5% 성장률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중국 정부는 뭐 시진핑 3기 이걸 달성해야 되는데 좀 불안했었는데 1, 2월에 나온 경제 지표를 중국 지표를 보니까 괜찮아요.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뭐 중국인 그 아시는 그 사업가라든지 그 경제학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월에 수출이 7% 증가했죠. 예. 또 산업 생산도 7%, 소매 판매도 5.5%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5% 이상 달성하는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중국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 소비들을 보면은 실제 중국에서 지금 지표상으로는 허수들이 많이 잡혀 있는 데다가 소비만 하나 떼어놓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1월 달에 증가율이 0.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 전월 대비. 그렇군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왔는데 중국에서는 그 3월 달 전인대가 이제 끝나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그 잠을 자다가 이제 깨서 일을 하라는 이런 그 알람 신호가 되는데 이 알람 신호가 켜졌는데 중국에서 전혀 지금 생산 활동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한테 올라왔던 보고서 내용들을 보니까 중국의 대졸자들의 절반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 수치로는 16%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봤더니 대학원 진학자들이 지금 3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대학원을 그냥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수가 빠진 거군요. 예, 그래서 또 해외 유학자들이 40만 명이 빠져 있고, 그리고 대졸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기 취업을 안 되다 보니까 메이투안 같은 배달 웹이 1,000만 명을 고용하니까 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500만 명을 하는 40개 도시에 일하는 그 디디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택시 앱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서 이 숫자들은 계속 있었는데 왜 젊은 층들이 계속 들어오는가 봤더니 35세 이상은 계속 그 직장 출근하지 말라고 그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고 32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춘절이 끝나고 그 노동자들이 직장에 들어와 보니까 공장장도 없어지고요, 그 사장도 없어지고, 쫑찍리에서 총경리 전부 경영진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폐업한 건가요? 아니죠. 야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졌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뭐 새로운 그 도시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일용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공장에 대출해줬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요. 실제권자네. 예, 그리고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고 이들이 또 나가기 전에 사채를 대규모로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이나 런이 일어나니까 지금 상당한 그 금융 쇼크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좀 나가서 바이어들한테 만나려고 했더니 너도 해외 나가서 야반 도주하느냐 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의 다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통제하는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 공무원들의 급여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무원 급여를 안 주면서 6개월씩 지금 밀려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언제 더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 네 번째는 일반인들의 해외 탈출 열풍이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자가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중남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3,700km 정도로 이동해서 멕시코까지 들어가서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가는데 매년 수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2019년 이후에도 10만 명 이상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중국 안에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3월 달 출발점서부터 지금 삐그덕거리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 중국에 넘쳐나는 물량들이 디프레이션 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계속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통계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면서요? 네,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란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정정 불안이 제기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금과 금 산다. 관련된 투자를 하고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저축은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예,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본능적으로 금을 좀 사 모으면서 매달 1g짜리 그 콩알 이라든지 네. 그리고 해바라기씨 모양의 금을 사재기 하는데 이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조그만 병에 나눠 가지고 숨겨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보관을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니 자식이라든지 자신이 이제 결혼할 때 중국에서는 차일이라고 해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남성이 지참금을 보내야 됩니다. 네. 중국에서는 3가지 분류의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여성, 대졸 여성,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업했던 여성인데 여기에 따라서 차일리 남성이 보내주는 돈 지참금이 가격이 달라져요? 지참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많게는 2억에서 5억,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00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더 조건이 좋은 여성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 때문에 중국은 작년에만 금과 관련된 개인들이 샀던 규모가 6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을 이제 그 보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세서리 반지라든지 목걸이 같은 착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유사시에 이 금들이 소위 말해서 자신을 좀 숨겨주면서 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잠시 머무를 공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정정불안이 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때는 금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그 금과 관련된 수요 현상들이 1850년에 그 미국의 골드러시가 이르면서 쿨리들이 미국에 가서 이탈리아 노동자보다 4분의 1 가격인 1달러에 자신의 그 16시간 일을 하면서 모은 돈들을 한 2, 3년 모으면은 이 돈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금 사랑하는 중국인들 유명한데 금 투기가 이렇게 많고 또 경제 불안도 상당히 지표들도 안 좋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정작 이 공식적인 보고서라든가 연구소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 주석 명의로 해서 중국 경제 광명론을 지금 광명론? 그러니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선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동원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비관적인 경제 보고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면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국가 비밀 보호법이 강화됐는데요. 최고 사형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렸을 경우에 안전부라든지 공안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체제 단속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인들이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풍문으로 좀 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이런 풍문이 돌수록 소비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중국의 그 이커머스라고 하는 알뜰시 있죠. 알리 그 테무, 익스프레스, 예. 테무, 쉬인 같은 쉬인.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성장이 떨어지는 건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삼는데 문제는 11월 10일 광문제 이후에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다는 이제 거죠. 그 세일 기간 끝났으니까. 예, 셀기가 그동안에 그 엄청나게 늘어날 줄 알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것들을 이제 빼야죠. 빼야 되는데 미국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이제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덤핑으로 좀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그 틱톡처럼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에 규제를 규제할 이제 수 있어요. 시작을 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국을 공략을 하면은 이후에 한류붐을 타고서 동남아인데 세계 각국에 밀어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승부를 한국에서 건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방송 시간에도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알리나 테무에서 지금 공략이 심상치 않은 게 제품의 퀄리티는 참 그 두 번째 치고 가격 자체가 너무 싸서
이걸 어떻게 국내 업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짜리 전기 자동차를 출시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500만 원. 지금 현재 다니다 보면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그 다마스 정도의 규격이 조그만 그 화물차들도 지금 다니고 있고, 농촌에 보니까 이런 전기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4천만 제조업체들이 바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2억 개 상품들을 매년 쏟아낸다고 합니다. 2억 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싸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미 지옥처럼 그 중국 안에서도 알리지옥, 태무 지옥에 이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뭐 태무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처럼 여기서 쇼핑할 수 있다는 그 슬로건을 내밀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도 온라인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더 커지고 30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기존에는 10대들 그 주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용품들, 주방용품들을 팔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50대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트레킹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일상용품이나 이런 트레킹 용품들을 이쪽에서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신선 야채를 비롯해서 이런 낙인 효과 좋은 상품들을 미끼로 해서 이제 계속 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국의 공약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고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알리테무를 저를 써봤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테무를 뭐 특정 업체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앱을 없앴어요. 제가 한 3번 산 다음에 없앴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인대 이제 끝났어요, 그죠? 전인대 끝나고 이제 중국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하는데, 전인대 직전에는 굉장히 주식시장 많이 올랐어요. 좀 이제 살아나는가? 이제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할 것 같으니까 1, 2월 지표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넘쳤었는데 다시 전인대가 끝나니까 중국 시장은 언제 그러냐는 듯 조용해졌어요. 이게 중국 시장 침체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국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중국 정부 말을 믿느냐? 또 무신분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면은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어진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인대가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호재도 없고요. 또 투신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도 펀드 환매가 지금 제기가 되면서 이제 계속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또 국가대표팀이라고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자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에 ETF를 엄청나게 샀는데 이제는 그 물량들을 거의 20%, 10%로 뚝 떨어뜨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5% 성장 목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2022년도에도 달성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중국 정부가 1조 원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시간표 이런 걸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질 경제 생산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전혀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볼 때는 중국 정부가 리창 그 국무원 총리가 자본시장 안정을 확보시키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리창 총리는 바지 총리였는데 내가 괜히 이 말을 믿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3월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침체가 깊어진다든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히 높아진다면 그때는 한번 충격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 중국은 이게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사실은 뭐 보도 통제라든가 통제로 인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밖에서 보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조만간 큰 폭탄이 한번 터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입에 의존해서 부동산을 했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그 지금 현재 규모는 한 37조 정도로 지급을 해줬는데, 그 37조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그 뭐 600개 의 도시인데 한 300개 도시의 프로젝트만 9,000개 가까이 진행이
되는데 예. 여기에 국영기업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머지 95%인 민영기업들은 아무래도 찬밥을 되는데 뭐 37조라는 돈을 지원해줘도 전체적으로 9천 개, 6천 개 되는 그러니까 기업 업체 수가 해봐야 많네요. 예. 뭐 20억, 50, 뭐 6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국영기업에 나머지도 몰려가다 보니까 민영기업들,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건설 중단이 있던 700만 채 건설은 전혀 유연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1억 채가 넘는 투기주택이 있죠.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될 400만 채도 지금 재고를 좀 떠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신규 착공 건수가 매달 뭐 30%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성장률을 지금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중국 증시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나 이 지뢰밭이고 장애물이 많은데 그중에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돼야지 중국 증시의 반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무덤이 됐고요. 또 새로운 삼양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서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 전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재고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미국과 중국 얘기 골고루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